독한 술이 몇 잔 뱃속에 들어가고 저물녘에 차가운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오자 나는 조금 어질어질했다. 샤오마의 화상을 입은 검은 자줏빛 얼굴이 보였고 그것이 거울처럼 내 얼굴을 비쳤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내 뺨 위로 흘러내렸다. 샤오딩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눈물을 닦기에는 이미 늦었다. 괜찮아. 목이 막혀서 그래. 나는 또 샤오딩에게 술을 권한 뒤 다시 샤오마에게 말했다. 내 친구를 잘 대접하라고. 이 친구가 기분 좋게 술을 못 마시면은 다 네 접대가 서울에서 그런 거야. 내 말을 듣고 샤오마는 더 자주 샤오딩에게 술을 권했다. 몇 번 술잔이 오가자 샤오딩의 눈빛이 조금 몽롱해졌다. 샤오딩은 약해 보이기가 싫은지 거꾸로 내게 술을 권했고 나는 연달아 또 그와 3잔을 마셨다.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꿈틀꿈틀 기어나왔다. 마시면 안 돼.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다. 자오 형이 그렇게 된 건 정말 네 탓이 아니야. 샤오마가 갑자기 이 말을 꺼내는 바람에 나는 가슴속에서 피비린내가 솟구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일이죠? 샤오딩이 샤오마를 붙들고 자세히 캐물으려 했다. 샤오마가 후회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괜찮아. 말해줘도 돼. 나는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진징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우리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다. 바로 그때 석양이 저물었다. 광야여서 더 급작스러웠다. 지평선의 창백한 빛이 순식간에 컴컴한 어둠이 되었다. 그 어둠은 하늘 깊은 곳에 희미한 빛과 대조되어 더 촘촘해 보였다. 마치 어떤 무거운 금속 같았다. 잠깐 진징의 얼굴이 안 보였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술김에 말 못할 욕정이 생긴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단순한 동경일 뿐이었다. 그것은 내 삶에서 보기 힘든 어떤 희망 같았다. 아니, 희망보다 더 아름다운 환상이었다. 샤오딩이 어둠 속에서 흐느껴 울었다. 자오 형의 이야기에 상심했을 수도 있고 그저 자기 문제로 우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남자가 우는 것에 익숙했다. 그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남자들 전부를 포함했다. 샤오마는 울고 있는 샤오딩에게 계속 술을 권했다. 그는 경험이 풍부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몇 잔 더 마시면 울음을 그칠 뿐만 아니라 되레 웃기 시작해서 웃음을 못 그치게 마련이다.
나는 일어나서 배 난간으로 가 진직 옆에 섰다. 그렇게 그녀의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속눈썹이 촘촘한 그녀의 눈이 가까운 곳의 호수물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느꼈다. 이런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아득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샤링을 진진과 바꾼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나는 잠시 머릿속이 혼란해져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왜 그러세요? 진징이 드디어 입을 열고 내게 물었다. 당신은 샤오딩을 사랑하나요? 생각지도 않았던 물음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글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네요. 진징의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다. 아무 망설임도 없었다. 그러면 왜 아직 샤오딩과 함께 있는 거죠?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나 자신과 살고 싶지도 않아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네. 왜죠? 당신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도망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였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놀랍고 두려워 술이 확 깼다. 진징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이 없어서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어느새 흘러나온 그녀의 눈물을 보고 나는 그녀가 한 말이 진실임을 확신했다. 샤오딩도 아나요? 나는 목이 마르고 간지러워 헛기침을 했다. 진징은 고개를 흔들었다. 저 사람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했다. 물어보면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말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죽은 사람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도 내 죄가 크다는 걸 난 알아요. 난 계속 구차하게 살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저기를 떠돌았죠. 어디를 가든 상관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랬다. 나는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진징이 하고 있는 말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다. 누가 물어보기만 했으면 나는 다 말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여태껏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만 물어봤죠. 또 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어봐줘서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미모를 사랑했지만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해해요. 정말요?
그래요. 방금 전 저 사람들이 자오형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있었나요? 샤링이 얘기해줬어요. 자오형이 죽던 날 나와 자오형 둘만 함께 있었죠. 나는 늘 의심해요. 내가 그 형을 해친 게 아닌지. 그날 취했었나요? 그래요. 취했었죠.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취한 뒤에도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내 주량이 세다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술이 깨고 나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 왜 계속 자기를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진직은 치명적인 단서를 꽉 부여잡고 내가 말하도록 몰아붙였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까운 공장 건물에서 빛나는 불빛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사실 그 자오형이라는 사람을 무척 좋아했어요.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하루하루도 잘 흘러갔죠. 하지만 나는 이런 삶이 싫었고 이런 삶에 반항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오형이야말로 이런 삶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자오형이 죽은 뒤로 내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자오형을 죽였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질 거예요. 진증은 조용히 속삭이며 다가와 내게 팔을 기댔다. 나는 위안을 느꼈지만 또 중얼거리듯 물었다. 그래도 될까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지금 당신의 삶을 부러워하는지 모를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정말 살인범이라면 이 황량한 곳에 사는 게 마음 편한 속죄이지 않을까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해주는 여자도 있잖아요. 당신의 아이까지 낳아주고 싶어하는 여자가 말이에요. 샤링이 그러던가요? 당연하죠. 진직은 말을 마치고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침침한 불빛 속에서 성스러운 빗무리를 띄었다. 나는 그녀에게 녹아들어갈 것 같았다. 이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와서 한잔해. 샤오딩이 우리 쪽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는 벌써 취해서 바보처럼 행복하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날의 뒷이야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와 샤오마 그리고 진징은 계속 술을 마셨고 나는 취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자오형의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꿈을 꾸기는 했다. 나 혼자 밤에 소금 호수 기슭을 걷고 있었는데
숨막힐 듯한 어둠이 덮쳐왔다. 나는 절망하여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사방에서 미세한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마치 어떤 것이 자라나고 있는 소리 같았다. 너무나 무서웠다. 아침에 깨고 나서 그것이 소금이 자라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는 소금이 자랐다. 아름다운 소금꽃이 끊임없이 피어나곤 했다. 그러고 보면 그곳에는 우리 말고 다른 생명도 있었다. 소금이 바로 생명 없는 일종의 생명이었다. 조물주 앞에서 우리와 소금이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와 소금은 다 자라나고 쇠락하는 일종의 변화일 따름이다. 샤오딩과 진징이 떠나고 두어 달 뒤에 나는 커다란 소포를 받았다. 모양을 보니 그림이 분명했다. 포장을 풀어보니 예상대로 액자를 잘 맞춘 유화였다. 샤오딩이 소금 호수를 그린 것이었다. 그 그림 속 소금 호수와 소금꽃은 무척 기괴했다. 처음 볼 때는 외계 행성의 풍경 같기도 하고 초현실주의 화풍 같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 들여다보고서 그 안의 변형과 과장이 소금호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거실에 그림을 놓고 샤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감상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보자마자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빨리 치워!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 꿈속의 소금호수와 똑같단 말이야. 놀라서 죽을 뻔했잖아.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다시 포장해서 다른 곳에 놓았다. 아마도 소금호수가 아닌 곳에서 다시 꺼내어 보면 틀림없이 다른 풍치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샤오딩에게 그림을 보내줘서 고맙고 잘 간직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진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가 좋아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샤오딩이 부럽지 않았다. 진징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행복을 깨달음으로써 착실히 이곳에 살기로 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샤오딩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사라졌다. 소금호수에 떠다니던 소금 알갱이가 억수 같은 빛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넘실대던 물결이 잔잔해지면서 삶은 그렇게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더는 포금을 하지 않았다.
꿈에서 좌우형을 볼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기를 갖기 위해서였다. 샤링은 임신을 하자마자 무급 휴가를 받아 성 소세지의 고모네로 갔다. 우리는 떨어져 살면서 말다툼도 줄어들고 감정도 차차 회복되었다. 나는 이미 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광경을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듬해 가을, 그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순산했다. 아버지가 된 뒤에도 나는 계속 소금호수의 공장에 다녔다. 그 사이에 그만둘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끝없는 소금밭에 있으면 마음이 점차 평온해져 떠나고 싶은 생각에 수그러들었다. 또한 소금호수 기슭을 걷다가 그 외계 행성 같은 풍경을 보고 있으면 샤오딩의 그림과 진징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그 느낌은 무척 아련해서 마치 내가 현실이 아니라 어떤 기묘한 꿈속에서 그들을 만난 듯 했다. 겨울이 되자 희한하게 북풍이 불었다. 나는 소금호수의 표면에 얇은 얼음이 덮여 투명한 소금층과 한데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광경은 매우 보기 드물었다. 소금호수는 거의 어는 일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공장에 가서 온도계를 확인했다. 최저 기온이 영하 25도였다. 더 골치 아팠던 일은 그렇게 혹독한 추위에도 눈이 계속 안 내려서 견딜 수 없이 건조한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구멍이 아리고 따끔거렸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국제우편이어서 변변찮은 영어 실력으로 한참을 씨름한 끝에 그것이 네팔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10중 8구 진징의 편지일 거라고 짐작했다. 혹시 꿈속에서 온 편지인가? 나는 잠깐 내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진징의 글씨는 그녀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편지에서 자기는 잘 있으며 카트만두의 보다나트 불탑 앞에서 참회를 할 때 내가 떠올라 펜을 들게 되었다고 했다. 그 불탑의 기단에는 부처의 눈이 숱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자비로운 눈들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어 마침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도 했다. 또 그녀는 카트만두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다. 푸른 산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고 언제나 꽃이 무성해서 기회가 있으면 나도 꼭 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것은 소금호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샤오딩의 행방도 알려주었다. 그는 선전에 가서 갤러리를 열었는데 운영이 꽤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나중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소금호수 같은 곳에서 죽어
태고적 신비와 하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료를 찾아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는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남미 볼리비아 남서부 고온지대에 유유히 소금 호수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묻히기를 희망했다. 그녀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나열했다. 거기는 해발 3,000m 이상이고 12,500km에 걸쳐 이어져 있어요. 매년 겨울이면 비가 고여 얕은 호수를 이루지만 여름철이 되면 물이 다 말라서 소금 위주의 딱딱한 광물층만 남죠. 그것의 소금층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께가 10m가 넘고 총 매장량은 약 650억 톤이어서 전 인류가 몇천 년을 먹어도 충분해요. 그곳 사람들은 건기에 호수 표면에 굳은 소금층으로 두꺼운 소금 벽돌을 가공해 집을 짓죠. 그 집은 지붕과 문, 창을 빼고는 벽과 실내 침대, 탁자, 의자 같은 가구까지 전부 소금덩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렇게 썼다. 우연히 소금 호수의 몇 가지 통계 수치는 조금 낮춰야 해요. 그리고 계절이 북반구와 다를 뿐 이곳과 큰 차이는 없죠.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소금 벽돌을 쌓아 만든 탁자 위에 엎드려 있어요. 소금 벽돌 위에 유리판을 깔고 또 유리판 위에는 두껍고 따뜻한 남색 벨벳을 깔았죠. 이 탁자를 어루만지고 있으면 구조가 특이하기는 해도 일반 탁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나는 그녀의 편지를 받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자 그 편지를 받은 사실조차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왜냐하면 물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샤링이 볼까 두려워 그 편지를 다 보자마자 태워버렸다. 봄이 오자 샤링이 또 전화를 걸어와 아이를 보러 오라고 채근했다. 그리고 오는 김에 면접 시험을 보라고 했다. 어떤 친척이 내게 새 일자리를 찾아봐 준다는 것이었다. 나는 짐을 꾸리며 생각했다. 어쩌면 여태껏 누구도 나를 보러 이곳으로 찾아온 적이 없었고 오직 끝없이 자라는 소금만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아, 그랬다. 그때는 소란스러운 낮이었는데도 나는 그 미세한 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고 창밖에 창백한 소금밭을 바라보았다. 내가 다시 돌아올지는 나도 알지 못했다.